지난해 지구촌에서 사용한 국방비 총액은 2조 2천억 달러, 하나 3천조 원에 가까웠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9%나 늘어난 수치인데요. 우크라이나와 중동, 대만 해협 등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된 상태가 지속되면서 각국의 국방비 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올해 책정된 국방 예산은 59조 4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4.2% 증가했는데요. 증가폭은 크지 않지만 나라의 총예산은 줄인 상태에서 국방비만 늘린 것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국방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국방부는 2028년까지 국방 예산을 80조 원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세계 각국의 국방비 폭증 이유와 순위, 그리고 대한민국 군대가 미래를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13일 2024년 군사균형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된 상태가 지속하면서 각국의 국방비 지출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그 원인으로 3년째로 접어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으로 중동의 안보 불안이 전 세계로 번지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의 긴장 상태 또한 역대 최고조라 할 수 있는데요. 대만 해협에서의 위협뿐 아니라 남중국해 등 중국은 인접한 대부분의 나라와 국경과 이권을 두고 다툼 중입니다. 안보 긴장을 높이는 데엔 북한도 한몫하고 있는데요. 2023년 북한은 미사일 발사로 바쁜 한 해를 보냈고 이동식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험,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긴장 상황은 국방비 지출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국방비의 절반은 나토 동맹국이 지출했습니다. 미국이 40.5%로 부동의 1위였고 나머지 나토 회원국이 17.3%를 차지했는데 여기에 4.8%를 차지한 러시아와 액수는 크지 않지만 GDP 대비 36.3%의 예산을 국방비에 쓴 우크라이나까지 포함하면 세계 국방비의 60% 이상을 넘고 있습니다. 사실 나토 회원국은 국방비 목표치를 국내 총생산 GDP의 2% 정도로 잡고 있었는데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목표를 달성한 국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병합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죠. 그리고 2017년엔 GDP 2%를 충족한 국가가 29개 회원국 중 4개국으로 늘어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엔 31개 회원국 가운데 11개국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이 수치를 달성한 국가가 15개국 이상이 되리라 전망되고 있는데요. 전쟁 당사자인 러시아의 국방비 지출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의 지난해 국방비는 한 해 전보다 30%가량 늘어났으며 그로 인해 국내 총생산 대비 국방비 비율은 지난해 7.5%에 이르렀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러시아가 지출한 국방비는 1,085억 달러, 하나 144조 원으로 전쟁 상대국인 우크라이나의 311억 달러보다 3배 이상 많았는데요. 올해는 국방 예산을 1,400억 달러로 상향, 여전히 전쟁을 이어갈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IISS 연구소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소모적이었는지 보여주는 데이터도 내놓았는데요. 2022년 2월 말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래 러시아가 전장에서 잃은 주력 탱크는 모두 3,000대 수준으로 이는 러시아가 보유 중이던 탱크보다도 많은 수치였습니다. 즉, 러시아는 이미 자신들이 운용 중이던 탱크보다 더 많은 수를 전쟁 중에 잃었으며 현재는 새로 생산되었거나 이미 퇴역해 창고에 있던 탱크를 수리해 전선에 투입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모전 형태로 진행되는 전쟁 방식에 주목한 유럽 대부분의 나라는 군비 생산을 늘리고 군사물자 비축에 더욱 힘을 쓰고 있는데요. 장기전에 대비해 전쟁 지속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선 중국의 국방비 사용이 독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작년 한 해 3,420억 달러, 하나 286조 원을 사용, 아시아 지역 전체 국방비의 43%를 혼자 차지했습니다. 중국의 국방비는 아직 국내 총생산 대비 2%에 못 미치지만 29년 연속 국방비를 늘리는 등 지속적인 군비 현대화와 특유의 불투명성으로 주변국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중국은 방위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저비용 구조 때문에 서방보다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강점도
지니고 있는데요. 중국의 이런 전력 증강은 이웃 국가들의 국방비 확대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대만은 올해 국방 예산을 GDP의 약 2.6%인 25조 원으로 발표, 사상 최대의 국방 예산을 발표했으며 일본 역시 북한의 도발을 핑계로 국방 지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올해 국방 예산은 560억 달러로 GDP 대비 1.3%에 불과하지만 순위는 대한민국보다 2계단이나 높은 8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일본은 2027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2%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공표했는데요. 이를 두고 IISS 연구소 바스티안 기게리 소장은 각국의 국방비 증가 추세는 전략적 불안정성과 강대국 간 각축을 벌이는 새로운 시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국방비 사용 순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한국은 2024년 기준 국방비로 책정된 금액이 464억 달러, 하나 60조 원에 이르는데요. 이는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아시아에선 중국과 일본에 이어 3위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매년 국방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방비 예산이 증가하는 배경에는 장교와 병사의 월급 인상 요인도 있지만 무엇보다 국가 무기체계 강화에 더 많은 투자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스스로 안보를 유지하려는 세계 정세가 반영됐기 때문인데요. 무기전력 강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최초 양산에 착수한 보람의 사업 KF-21에 2,387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고 무인기 대응 전력 확보와 한국형 삼축체계, 즉 킬체인,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 응징 보복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이슈화되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가장 두드러진 존재감을 보여준 신형 무기 드론을 들 수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드론은 일종의 게임 체인저로 취급받고 있으며 이에 영향을 받은 대한민국 역시 드론 사령부를 창설, 슬로건 역시 전장의 예리한 게임 체인저로 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론은 쏘는 것보다 막는 것이 더욱 중요한데요. 드론 작전사령부 드론을 사용한 공세적 임무인 드론 공격작전뿐 아니라 적 드론을 방어하는 대드론 작전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공세적 임무의 경우 현재 보유한 소형 무인기를 사용해서 유사시 북한 도발 시 소형 드론을 북한에 침투시켜 정찰 및 타격 작전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 능력은 지금도 갖추고 있으며 공격력 역시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문제는 드론 방어 작전, 대드론 작전인데요. 적의 대량 드론 포화 공격을 막아내는 것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적의 핵심 역량을 무력화시키고 반격의 기초를 닦아 전쟁을 종결하는데 가장 큰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드론을 방어하는 대드론 체계는 대통령실이나 원자력 발전소 등 시설을 방어하는 고정형 대드론 체계와 지역을 방어하는 기동형 대 드론 체계로 나뉘는데 드론 작전사령부는 사실상 우리 영토의 80%를 드론으로부터 방어하는 기동형 대드론 체계 작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현재 우리 국토의 80%는 적의 드론 공격에 대응할 방안이 없어 취약한 상태로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육군 항공대의 공격 헬기 및 공군 전술 항공통제기 KA-1을 사용해서 비중요 지역에서의 드론 요격 작전을 수행하는데 두 무기 체계 다 드론과의 전투를 위해 개발된 장비가 아니라 추적과 요격이 어렵고 무장을 발사할 경우 적 드론이 추락해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이 바로 드론을 사용한 드론 요격, 대드론 타격 소형 무인기인데요. ADD는 두 가지의 대드론 타격 소형 무인기를 개발 중입니다. 첫 번째로 공개된 드론 타격 무인기는 드론 속의 드론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수직 이착륙 기능이 있는 고정익 무인기인데요. 두 대의 초소형 타격 무인기를 탑재해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순찰하다가 적 드론을 발견하면 초소형 타격 무인기가 요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올해 2월 6일 새로 공개된 ADD의 대드론 타격 소형 무인기는 튜브 발사식 공격 드론으로 튜브에 있다가 미사일처럼 발사되기 때문에 긴급한 표적을 탐지하고 타격할 때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 전술한대로 고고도 요격유도탄, LSM-2와 천궁3와 같은 중거리 지대 공유도 무기 사업을 통해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보강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방사청은 특히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으로 다양한 무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엔 아서K 관련 사업을 포함 진행 중인 사업이 22개에 이를 정도입니다. 아서K는 육군과 해병대가 운용 중인 장비로 적이 쏜 박격포 야포 방사포탄에 비행기
궤도를 분석해 역으로 발사 원점 등 상대방의 위치를 알아내는 장비입니다. 탐지거리는 약 60km이고 분당 100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데요. 아서K의 소프트웨어와 지형정보 업데이트 등을 통해 임무 수행 능력을 향상할 계획입니다. 해병대가 운용 중인 대해상 발칸의 경우 원격 사격 통제 체계를 기반으로 무인화를 추진해 전투 효율성과 생존성을 높이는 대해상 발칸 전투 효율성 개선 사업을 진행 예정입니다. 또한 군 통신망의 고속 및 유무선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미래전에 대비한 첨단 전술지휘 자동화 체계인 전술정보통신체계의 이동통신 시스템 전투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소형 중계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이격 운용 세트도 탑재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해상 초계기 P3 시뮬레이터의 기능을 추가하는 등 그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과 국산 훈련기 TA-50 시뮬레이터 조종석 절차 훈련 장치 등 모의 비행 장비의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항해 레이더 품질 향상 사업, 연령상 장비 3, 전투 효율성 및 편의성 개선 사업, 장보고2 잠수함 전술 훈련장, 성능 개선 사업, 기뢰부설함 통합기관 감시 제어 장치, 함정용 소형 전자전 장비 2, 수상함 침노지 시기에 성능 개선 사업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저고도 레이더의 전투 효율성을 개선하는 사업도 예정돼 있습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은 국제 정세와는 별개로 군사력을 증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현재는 급속한 저출산과 중국이라는 새로운 적 세력의 출현으로 갈 길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쌓아 올린 첨단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군사력과 접목, 우주항공과 AI, 로봇 기술을 무기화해야 하며 미사일 같은 비행체와 레이저 같은 비화형 무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하며 그리고 이를 위해선 예산 확보가 뒤따라야 할 텐데요.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 나라가 처한 안보 위협 정도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살림이 팍팍할수록 생존을 위한 대비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현대위아가 국내 최초로 소프트킬 하드킬 복합 방식을 이용해 비행 중인 드론을 격추했습니다. 쉽게 말해 그동안 익히 알려진 방해 전파를 이용해 드론을 공중에 멈추고 확산탄을 이용해 격추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이게 최초라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크게 색다른 것도 없어 보이지만 이 과정에서 확산탄이 사용되었다는 건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집속탄이 개념은 이제 익숙하실 겁니다. 하나의 모탄 안에 다수의 자탄을 넣어 광범위한 지역을 타격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무기체계인데요. 현대위아가 이번 시험에 사용한 확산탄은 여기에 공중폭발탄의 개념이 섞여 있습니다. 공중폭발탄은 지면이나 목표물과의 충돌이 아닌 공중에서 폭발하도록 설계된 탄약, 폭탄 등을 말하는데요. 엄폐한 적과의 대치 상황을 가정했을 때 탄약이 엄폐물을 지나 허공에서 폭발하도록 함으로써 파편이나 화염, 폭발 에너지 등으로 적을 타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일반적인 통령과 달리 충격파와 파편 등의 폭발 효과는 지표면에서 폭발했을 때보다 공중에서 폭발했을 때 더 넓은 지역에 분산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다만 효과가 확실한 만큼 개발이 쉽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공중폭발탄은 내부 파편의 분산을 이용해 적을 타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확한 타이밍과 고도 제어가 필수적입니다. 전방의 장애물을 인식하고 스스로 폭발하는 근접 신관과는 또 다른데요. 만약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터지거나 지나쳐 폭발한다면 원하는 효과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폭발탄 내부의 타이밍 메커니즘은 폭발이 의도한 고도에서 발생하도록 하여 에너지 분산과 파편화를 극대화합니다. 당연히 고도로 발달한 초정밀 엔지니어링 기술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현대위아 이전에 이미 풍산이 확산탄의 한 갈래인 전방비산탄야 일명 어헤드탄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풍산이 개발한 30mm 어헤드탄은 초정밀 시한신관을 통해 표적 전방 5에서 10m 거리에서 스스로 폭발, 60에서 150개의 텅스텐 파편을 매우 좁은 각도로 방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중폭발탄이 파편을 사방으로 흩뿌리지만 풍산이 개발한 어헤드탄은 지향성을 띠고 한정된 각도로 방출되기 때문에 한 발로도 확실하게 표적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데요. 이를 대공포에 적용할 경우 확보할 수 있는 지역 거부 능력은 일반 충격 신관을 탑재한 고폭탄 대비 수십 배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K-30BO의 경우 좌우 30mm KK-12 기관포 2문을 탑재하고
분당 600발의 30mm 기관포탄을 쏟아부을 수 있는데요. 포탄 탑재량의 한계 때문에 장시간 사격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단 1분 사이에 30mm 기관포탄 1200발의 대공화망을 구성할 수 있는 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헤드탄 같은 특수탄약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충격신관을 탑재한 일반 기관포탄을 1분에 1200발이나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쯤이면 위력은 둘째치고 적어도 드론 하나 잡는 데는 충분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장 환경과 드론의 고도, 크기 등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밝혀진 바로는 30mm 고폭탄 한 발로 드론을 격추할 확률은 평균 0.02%에 불과합니다. 즉 비호 한 대가 1분 동안 30mm 포탄 1200발을 죄다 쏟아부어봐야 드론을 격추할 확률은 고작 24%에 불과하다는 건데요. 비호의 포탄 적재량은 기본 500발에 예비로 추가 100발이 전부이기 때문에 후속 공격조차 불가능합니다. 확률로 따지자면 드론 한 대를 잡기 위해 비호 4대가 모든 포탄을 쏟아부어야 간신히 격추할 수 있습니다. 당황스러울 정도로 낮은 수치인데요. 반면 풍산이 개발한 어헤드탄은 150발의 텅스텐 파편을 탑재했다고 가정할 시 1분에 18만 발에 육박하는 대공화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아예 단위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게다가 밀집된 지역 거부 전략의 특성상 30mm 어헤드탄 한 발의 드론 격추 확률은 평균 0.85%에 달합니다. 일반 30mm 고폭탄과 비교하면 무려 42배가 넘는 격추 확률인데요. 단순 계산으로 어헤드탄 120발이면 드론 한 대를 격추하고도 남습니다. K-30BO의 높은 연사력을 기준으로 하면 6초에 한 대씩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셈인데요. 현대의 드론 전략이 대부분 군집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격추율은 더욱 증가합니다. 기존 대비 4분의 1의 전력으로도 보다 확실한 대공 방어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쯤이면 어헤드탄보다 확실한 드론 방어 전략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국내 기술로 어헤드탄이 개발된 게 벌써 2010년대 후반의 일임에도 아직까지 실전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예산 문제였는데요. 일반 30mm 고폭탄의 가격이 기껏해야 수만 원 내외인 반면 어헤드탄은 한 개당 100만 원대로 단가면에서 수십 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육군에서는 국산 어헤드탄이 개발되기 한참 전인 2000년대 초반부터 스위스 오리콘사의 35mm 어헤드 PMD 062 도입을 원했지만 번번이 예산 문제로 좌절되었습니다. 물론 단순히 포탄 단가가 비쌌기 때문만은 아닌데요. 우선 K-30BO의 주포로 사용하는 KK-12의 30-170mm 구경이 현재 거의 사장되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BO는 기관포로 유명한 스위스 오리콘의 K-12를 국산화하여 주포로 탑재했지만 정작 그 오리콘부터가 30mm의 한계를 느끼고 35mm, 40mm를 주력 상품으로 업그레이드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35mm 오리콘 기관포를 탑재한 독일 게파트 자주대공포는 BO보다 20년은 더 먼저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헤드탄을 이용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높은 전과를 올리고 있는데요. 그나마 미군의 공격기인 A-10이 같은 30mm를 사용하지만 이쪽은 탄피 길이가 173mm로 살짝 깁니다. 즉 어헤드탄을 수입해서 사용하려면 졸지에 BO를 포함한 국내 대공포 주포를 죄다 바꿔야 가능한 처지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보니 예산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왜 국산 어헤드탄은 도입되지 않았나라는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국산 포탄이라면 당연히 우리 군의 무기 실정에 맞추어 개발되었을 테니 주포를 교체해야 될 필요는 없을 텐데요. 그러나 이번에는 어헤드탄의 높은 성능이 문제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외부 충격이나 목표물에 근접했을 때 무조건 폭발하는 충격신관, 근접신관 포탄과 다르게 어헤드탄을 비롯한 공중폭발탄은 발사 전에 목표 지점에 도달에 필요한 예상거리와 시간을 계산해서 신관에 주입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이를 위해 일일이 수동으로 도화선의 길이나 시한 신관을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현대에는 보다 정밀한 타격을 위해 거리 측정기와 사격 통제 장치를 이용해 포탄을 프로그래밍합니다. 대한민국도 몇 가지 논란은 있었지만 K-21 장갑차용 K-236 복합 기능탄을 통해 해당 기술을 이미 확보한 상태인데요. 문제는 BO나 1005 자주대공포 모두 어헤드탄에 사격 재원을 입력해줄 장치가 탑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결국 국산 어헤드탄을 운용하려고 해도 소프트웨어와 추가적인 포탑 개량이 필수적인 상황이 되어버린 건데요. 이외에도 효율성을 위해선 최소 35mm 이상 구경이 필요한 문제 등 여러 걸림돌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어헤드탄은 소유재기 미부합 판정을 받았고 기술 실증용으로만 한정 생산되었습니다. 복귀해보면 참 안타까운 결과인데요. 대신 대한민국이 선택한 건 어헤드탄처럼 직접적인 물리적 타격으로 드론을 격추하는 하드킬 방식이 아닌 소프트킬이었습니다. 전자제밍, 스푸핑 또는 레이저 현혹 장치와 같은 다양한 기술을 이용해 드론의 센서나 통신,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소프트킬인데요. 하지만 소프트킬은 드론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일정 수준의 기능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저기 드론이 대응책을 구사하기도 훨씬 쉬운데요. 결정적으로 국내 현행법상 전파 장비인 제머는 통신에 방해를 주는 설비라 판단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황당한 이유지만 반대로 보면 그만큼 대한민국이 드론 대응에 미비했다는 증거이기도 한데요. 물론 하드킬도 완벽한 건 아닙니다. 가장 큰 단점은 부수적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지나치게 높다는 겁니다. 드론을 물리적으로 파괴하기 때문에 잔해로 인해 인근의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도비탄 등의 문제도 걱정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건 소프트킬과 하드킬 방식을 연계하여 원하는 지점에서 원하는 타격을 가하는 게 최상의 방법인데요. 현대위아가 국내 최초로 성공한 대드론 체계 ADS가 바로 이러한 복합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원거리에서 드론을 탐지하고 광학 장치로 식별 추적한 뒤 소프트킬 기능을 이용해 드론을 붙잡아두고 공중확산탄으로 드론을 요격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심지어 소프트킬이 실패한 경우를 상정해 자유기동 중인 드론까지 격추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만에 하나를 대비해 부수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스트리머탄 시험에도 성공하면서 텅스텐 파편 대신 수십 개의 비닐끈으로 드론을 추락시키는 방식까지 개발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느리게 출발한 대신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대위아의 경우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단계고 추가로 차량형 ADS까지 개발해야 하지만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 ADD의 경우 이미 올해 초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원 개발을 완료하는 등 다양한 격추 방법이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변화하고 있다는 게 여실히 느껴지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